다음 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생물학적 효과 B인데요. 좀 전에 선형 에너지 전달이 다르면 똑같은 양의 방사선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이 피해가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생물학적 효과 B라고 해서 A라는 방사선과 B라는 방사선을 비교해서 똑같은 피해를 입는데 얼마나 많은 방사선이 필요한가 라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효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홍반이 생겼다 라는 똑같은 효과를 얻기 위해서 A 방사선이 100이 필요했고, 여기서는 기준은 흡수설량입니다. B는 그 방사선 흡수설량이 50이 필요했다 라고 하면은 흡수설량이 A가 2배나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A가 덜 해로운 방사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가지고 그럼 A가 덜 해롭고 B가 더 많이 해롭다. 예를 들면 B는 해로움 5, 그러면은 A는 덜 해로우니 이건 해로움이 더 적은 1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가지고 숫자가 작을수록 위험한 것, 이런 식으로 약속을 정해놓으면은 어떤 방사선이 더 해로운지 쉽게 이해할 수가 쉽게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이 종류가 알파, 베타, 감마, 중성자 등 굉장히 다양한 방사선이 있고, 이 각각의 방사선이 에너지별로 또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걸 모두 통일해서 한 개의 기준, 즉 생물학적 효과비라는 기준을 적용해서 해로움의 정도를 숫자로 그냥 표현한 겁니다.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준이 되는 방사선이 있어야겠죠. 그 기준이 되는 방사선을 X선이나 감마선으로 정하고, 이 기준 방사선의 흡수설량을 기준으로 이 다른 방사선의 그 흡수설량을 평가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얘기했던 홍반이 생기기 위한 흡수설량을 이 기준 방사선 기준으로 100이라고 했을 때 C라는 방사선을 테스트를 했더니 50으로 가능했다라고 하면은 이 시험 방사선의 흡수설량은 50으로 충분했으니까 결국 50분의 100이 되니까 이 C의 RBE 생물학적 효과비는 2가 되는 겁니다. 다음 C보다 더 많이 해로운 D를 가정해서 똑같은 홍반이라는 효과를 얻는데, 이 D는 20이면 충분히 이 효과가 일어난다, 즉 더 위험한 방사선인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생물학적 효과비가 어떻게 되느냐, 기준 방사선은 100 똑같고 이 시험 방사선의 흡수설량이 20이 되니까 20분의 100, 그래서 5가 되겠죠. 자, 이러면은 이 D의 생물학적 효과비는 5, 이 C의 생물학적 효과비는 2, 이렇게 숫자로 명확하게 위험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즉, 이 기준, 생물학적 효과비라는 기준을 따르면은 숫자가 클수록 위험하구나 라는 식으로 즉시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은 아까 설명했듯이 이 방사선이 알파인지 베타인지 감마인지 혹은 중성자인지 혹은 각각의 에너지가 얼마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생물학적 효과비만으로 이 방사선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이건 보통은 산소 효과비라는 표현을 쓰는데, 세포에 산소가 있을 경우에 얼마나 더 많이 피해를 받는지 비교하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보통 세포가 있는데 여기에 산소가 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처음 방사선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물이 있는데 여기에 전류에 의해 떨어져 나온
전자가 달라붙으면은 H2O 마이너스가 되고 H2O에서 전자가 빠져나가면은 H2O 플러스가 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전자는 물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일으키지만 물에 녹아있는 산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을 일으키느냐, 멀쩡한 산소를 두 개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산소가 되죠. 이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라디칼 혹은 활성종 형태를 띱니다. 얘는 굉장히 다른 물질과 결합하려는 능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멀쩡한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오존이 되는 거죠. 자, 오존. 자, 지금 여기에서 산소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산소 라디칼도 만들어지고 오존도 만들어지고 어느 그 하나 둘 다 매우 해로운 반응성이 굉장히 큰 물질입니다. 당연히 산소가 만약에 애당초 없었다면 이 현상은 아예 안 일어났겠죠. 즉 이 현상은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즉 산소가 없다면 피해가 더 적었을 건데요. 즉 이 산소 효과비는 뭐냐?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나쁜, 몸에 안 좋은 강한 산화력을 가진 화학물질들이 만들어져서 해로움이 증가하는 겁니다. 얼마나 증가하느냐? 보통 2배나 3배 정도 증가합니다. 왜 이 정도 증가하느냐? 이건 간접 효과다 보니까 증가할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에 의해서 더 해로워지는 그 피해를 산소 효과비 혹은 산소 증가비, 산소 증대율, OER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럼 이 숫자는 어떻게 정하느냐? 똑같이 특정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선량, 그러니까 똑같이 홍반의 예를 들겠습니다. 홍반이라는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산소가 없을 때 방사선이 100이 필요했다 라고 하면은 산소가 있는 경우에 방사선은 한 절반 정도인 50만 가지고도 똑같은 홍반이라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산소가 없는 경우에는 100이 필요했고 산소가 있을 때는 50이 필요했다. 이 경우에 이 OER이 2가 되는 겁니다. 즉 산소가 있으면은 절반의 방사선만 가지고도 똑같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여기서 2에서 3 정도라고 했으니까 심지어는 산소가 이거의 절반이 아니라 한 30 정도, 33 정도, 이 정도만 있어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즉 산소가 존재함에 의해서 피해량이 더 커지는 것, 얼마나 더 커지느냐, 그걸 비교한 게 이 OER, 산소 효과비입니다. 이 생물학적 효과비를 설명할 때 이 선형 전달 계수가 크면 클수록 당연히 생물학적 효과도 클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당연히 비례할 거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서 이 구간을 나눠서 이 선형 에너지 전달이 낮은 쪽, 여기를 감마선을 생각하면 되고, 선형 에너지 전달이 높은 쪽은 알파선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 선형 에너지 전달이 적으면 당연히 그 생물학적 효과비도, 즉 생물에 대한 피해도 적을 겁니다. 그리고 선형 에너지 전달이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생물에 대한 피해도 커지겠죠. 그런데 어느 한계에 이르면은 이 선형 에너지 전달이 커지더라도 더 이상 생물학적 효과비, 즉 생물에 대한 피해가 커지지 않고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라는 게 이 그림인데요. 지금 이 동그라미 하나하나가 다 세포입니다. 그리고 이 화살표가 여기를 지나가는 방사선이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 이 A 구간은
선형 에너지 전달이 낮은 경우를 예를 든 겁니다. 쉽게 감마선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감마선이 통과하게 되는데 이 감마선은 확률적으로 세포 하나에 한 번 방사선을 전달한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것을 원 히트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확률적으로 감마선을 지날 때마다 확률적으로 세포 하나에 원 히트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심지어 확률적이기 때문에 세포 하나에 2개의 히트를 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결국 이 그림을 보면은 이 화살표 하나마다 총 4개의 히트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는 특성이 원 히트는 버티는데 이 2번 히트가 되면 죽는다 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A에서 총 12개의 세포가 있는데 이 낮은 LET 방사선으로 인해서 우연히 2번 히트된 이 3개의 세포가 죽게 됩니다. 이게 낮은 LET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 다음에는 LET가 조금 증가해서 이 방사선은 세포 하나당 2개 정도의 히트를 할 정도의 그 선형 에너지 전달이 높아졌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세포에 2개 히트를 해서 죽여버리고 두 번째 세포에서 2개 히트를 해서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지나가기 때문에 확실하게 6개의 세포를 죽이게 됩니다. 자, 여기가 B고요. 이제는 선형 에너지 전달이 더 커져서 이제는 세포 하나에 3개의 히트를 할 정도로 세졌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찌려보시면은 워낙 선형 에너지 전달이 커졌기 때문에 첫 번째 세포에서 3개의 히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히트를, 1개 히트를 지나가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미 첫 번째 세포는 이미 2히트, 2개 히트만 당해도 죽는 상황인데 1개 더 히트 당했기 때문에 당연히 죽습니다. 오버킬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미 죽은 세포한테 방사선 에너지를 또 전달한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실제로 이 그림에서는 죽는 건 맨 첫 번째 세포 3개 뿐입니다. 나머지 뒤의 세포는 이미 첫 번째 세포가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거죠. 즉 LET가 너무 지나치게 커지면 앞쪽 세포가 오버킬 되면서 오히려 뒤쪽 세포는 살아나는, 그래서 오히려 생물학적 피해는 더 적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LET, 즉 선형 에너지 전달과 생물학적 효과비는 비례하는 듯 하다가 어느 한도에 이르면 오히려 감소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산소 효과비는 이 LET 어떤 관계가 있느냐? LET가 낮을 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산소가 있을수록 더 피해가 큽니다. 그런데 LET가 증가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오히려 이 산소에 의한 간접 효과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 방사선 자체에 의한 세포 사망이 비율이 커집니다. 그래서 간접 효과인 이런 산소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만들어진 효과, 이게 그다지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LET가 낮은 경우, 선형 에너지 전달이 낮은 경우에는 산소 존재 여부가 이 생물학적 피해를 키우는 혹은 줄이는 영향을 미치지만 선형 에너지 전달이 커져버리면 이 방사선 자체에 의한 세포 손상이 주된 역할을 해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산소 존재 여부는 별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LET가 증가하면 산소 효과비는 줄어드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방사선이 이제는 내부 피폭되는 경우를 예를 든 건데요. 방사선에 의해서 내부 피폭이 발생한 경우 이 핵종이 어떤 장기에 침착되는지, 즉 어떤 장기에
고정되는지에 따라서 장애 발생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몇 가지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라듐 같은 경우 그리고 플루토늄 같은 경우 특히 뼈를 좋아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뼈를 좋아해서 뼈에 잘 달라붙게 되면 뼈는 뼈에 있는 골수에 의해서 피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장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지죠. 이렇게 특정 장기에 침착되지 않는 다른 핵종들은 그냥 인간의 몸에 흡수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면서 흡수가 되면 빠져나가는 걸 기대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침착되는 것들은 특정 장기에 집중적으로 피폭을 가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내 침착 부위가 피폭에 의한 장애 발생 여부를 결정이 되는 거고요. 다음, 인체 내에서의 방광기라고 표현했는데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소화기관을 거쳐서 배출되거나 혹은 땀이나 침,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방사성 동위원소는 사실은 일반 동위원소와 방사선을 띄고 있다는 차이만 있지 화학적으로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종류가 아니라 화학적 형태에 따라서 이 물질이 몸에 부착을 하든 몸에서 머물러 있든 아니면은 빨리 빠져나가건 혹은 몸에서 천천히 빠져나가건 그 화학적 성질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당연히 빨리 빠져나가면 빨리 빠져나갈수록 인체 피해가 적을 거고요. 천천히 빠져나갈수록 인체 피해가 많아질 겁니다. 사람을 기준으로 들어와서 쌓였다가 이 생체적인 작용에 의해서 빠져나가서 양이 줄어드는 것, 이걸 마치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처럼 비유를 해서 인체 내에서의 반감기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 반감기에 따라서 피폭의 영향이 달라진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다음은 핵종의 물리적, 화학적 성질. 위에 설명했듯이 방사성 동위원소는 화학적으로 안정 동위원소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핵종의 성질에 따라서 인체 내 어디에 침착할지 달라지는 겁니다. 가장 좋은 예가 여기 뼈에 달라붙는 경우를 예를 들었고, 또 하나는 흡입에 대한 경우인데 인간의 허파가 이렇게 양쪽에 두 개 있으면은 이렇게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온 공기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폐포가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 작은 그러니까 작은 먼지일수록 더 안쪽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동일하게 입자상 핵종을 먼지가 아니라 방사성 동위원소가 먼지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은 역시 더 작을수록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더 빠져나오지도 않겠죠. 즉 똑같은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크기에 따라서 똑같이 먼지라 하더라도 먼지의 크기에 따라서 바깥쪽에 멈추는지 안쪽까지 들어가는지 이렇게 침착 부위가 달라집니다. 당연히 침착 부위가 달라지면은 거기에 따른 피해가 커지는 거고요. 최근에 미세먼지에 대가 이슈가 되면서 PM10이라는 단어가 당연하다시피 알려졌고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은 10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를 가진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같이 이슈가 된 게 PM0.3인데 이건 역시 당연히 0.3 마이크로미터의 직경을 가진 먼지란 뜻이죠. 보통 이걸 미세먼지라고 부르고 얘를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면서 뭐 언론에서도 나오고 그 먼지 제거하는 그 기계에서도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먼지의 크기를 굳이 구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폐에 더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험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PM10도 사실은 작은 먼지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보는데, 이보다 더 작은 PM0.3은 더 작기 때문에 폐포에 더 깊숙이 들어가서 더 위험하다라고 환경학에서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방사성 동위원소가 입자상 물질, 즉 먼지의 형태일 때도 역시 똑같은 원리가